윤고은의 EBS 북카페. 지난주 경성 맛집 산책에 이어서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한국 근대사를 수놓은 천재 화가들을 만나러 경성의 예술 살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예술은 삶이 되고 삶은 예술이 되고 척박한 땅 위에 문학과 예술을 꽃피운 천재들의 삶과 작품에 관한 감동의 기록, 살롱 드 경성을 쓰신 미술사가, 전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 김인혜 작가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북카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것은 처음이십니다. 네, 처음이에요. 네. 이런 자리 자체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라디오? 라디오 생방송. 아, 예, 잠깐 한두 번 나간 적은 있는데, 네. 예,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는 거 처음이에요. 우와, 너무 환영입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우리 청취자 애칭이 카페인이에요. 카페인. 네, 우리 카페인 분들과 정말 좋은 시간 많이 소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분위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북카페의 음. 카페인 분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제가 사연을 좀 아, 진짜요? 읽어드릴게요. 네. 김영민 님은요. 매력적인 김인혜 학예사님 책이 나와서 지난주 재밌게 읽었는데 오늘은 북카페 너무 좋습니다. 제작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실 정도로 지금 와, 너무 기다리신 어떻게 거예요. 하셨죠? 우리는 이제 북카페 예고는 올라가고 있고, 근데 네. 마침 또 책을 읽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아, 어찌나 좋으실까요, 지금.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님.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서혜진 님도요. 김인혜 작가님 반갑습니다. 신문에 연재하실 때 열심히 읽었는데 책으로 출간되었군요. 맞아요. 하셨어요. 지금 기다리신 분들이 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드 경성, 네. 이게 신문에 연재하셨던 글을 모으신 거죠? 네, 맞아요. 음,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었는데, 그게 네. 좀 처음에는 뭐 전시 홍보 목적으로 사실 시작을 했다가 이 어, 글이 쌓이면서 좀 책으로 내자고 해서 책으로 네. 나왔는데, 사실은 좀 그냥 뭐 아주 많이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의 음, 그냥 연재물이 나와서 저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우려도 오, 많이 되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재밌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책 네. 보신 많은 독자분들의 반응도 접하고 계시죠? 네. 예, 생각보다 좀 많이 책을 읽어주시는 것 같고, 와, 제가 근데 네. 최근에 서점을 갔더니 정말 출판계가 사실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와중에도, 이런 책을 읽어주시는 독자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신문에 연재하실 네.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한국 근대 예술가들의 주목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한 20년 넘게 일을 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전공 분야가 약간 서양 미술 음, 쪽이어서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서양 네. 미술하고 그리고 또 관심사가 이제 또 아시아로 넘어와서 아시아 쪽 전시하고 어,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던 한 10년 동안은 거의 네. 국제 전시를 많이 했었어요. 어, 그때 오히려 뭐 블록버스터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외국 네. 작가들 네. 그런 전시도 많이 하고 하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한 40쯤 되니까 음, 뭔가 이상하게 한국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들었어요. 와, 진짜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 논문은 다 끝났고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을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아카이브 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든 음, 일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 미술이 하고 싶어도 너무 자료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끌어 모으는 일부터 해서 어, 우리가 작품만 보지 않고 그 작품을 둘러싼 그 스토리들 네. 그리고 작가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스토리를 풍성하게 하면 외국은 그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음, 너무 그런 게 부족해서 아, 그런 자료들부터 이제 모으고 이 연결고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진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이런 네. 질문들에 점점 이제 접근을 해가면서 제가 좀 한국 근대미술에 약간 올인을 한 거죠. 아,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런 작업을 하면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네.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음, 이제 사실은 근대 미술가가 주제이지만 네. 사실 여기 뭐
그 성시대도 그렇겠지만 미술보다는 문학을 좀 더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문학가들과 미술가들이 실제로 굉장히 교유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유를 보여주는 그걸 시각적으로 정말 그냥 드러날 수 있는 어, 그런 전시를 하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또 와서 미술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으로 전시를 했고 그 전시의 스토리를 이제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 전시를 딱 이렇게 오픈했을 때 그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 전시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아, 시대가 경성을 배경으로 1930년대, 40년대가 주 무대인데 네. 사실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여서 이게 사실 사람들한테 좀 음, 받아들여질까 하는 음,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네.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상상을 정말 뛰어넘는 폭발적인 예,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이런 전시가 있어서 너무 뭐 좋았다는 아,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실 우리가 3, 40년대 그러면 그냥 일제강점기고 암흑기다 이런 네. 약간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사실은 그 선입견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 어,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살았고 음, 예술가들은 또 더구나 그 새로운 시대의 충격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했고 더 새로운 네. 생각과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랑 크게 또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를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시대에 그런 풍부했던 물론 좌절과 어려움과 뭐 이런 거 네.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풍부했던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그게 좀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전시 지금 그리고 책 이렇게 네. 연재 책 음. 이렇게까지 좀 연결이 되게 된 거죠. 저는 이 책 보면서 음.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로도 얘기를 살짝 드렸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이름들이 한 절반. 아, 그리고 어, 이름은 들어본 것도 같은데 잘 몰랐던 그리고 네. 전혀 몰랐던 또 인물들도 맞아요. 절반 정도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예. 주로 이제 우리가 월북 예술가로 이렇게 또 평가받게 되면서 자료들이 많이 아예 남아있지도 않거나 많이 맞아요.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도 여기에 많이 살아있는 채로 이 책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순간들을 포착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다가왔던 느낌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신문 연재였기 때문에 네. 독자들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뭔가 조금 아실 만한 것에서 시작해서 좀 모르는 내용도 그렇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교과서에 나오는 시 같은 거 그런 음. 것에서 또 그분과 친했던 미술가의 얘기를 한다든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음. 책에 보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당시 참 암흑기이긴 했으나 당시 셀럽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예. 이들이 다 모여서 교류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길진섭이라는 인물, 이 음. 인물이 지금 보니까 어디 결혼식에도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관계를 보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예. 길진석 같은 분도 정말 이 댄디함의 끝판왕 같은 야, 너무너무 잘생겼고 아니 예, 또 여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여기 지금 예, 사진과 예. 이분의 그 자화상도 있는데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화상이 일단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포스가 좀 남다르고. 쿨하죠. 네. 쿨하고. 사진 포즈. 맞지. 포즈가 정말 이거는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예, 길진섭 씨의 사진 포즈가 예. 와, 이거 진짜 남다르다. 그러니까요. 그 어. 동경에서 찍으신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좀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음. 이분의 경우는 평양 출신인데 네. 그 뭐 새 넥타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사러도 동경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던 분이신데 사실 아. 이분이 시인 이상이 도쿄에서 돌아가셨을 때 데드 마스크를 떠준 어. 분이고 네. 또 시인 정지용하고는 같이 좀 나이 차이가 있지만 음. 거의 뭐 친구처럼 같이 네. 여행 같은 걸 다니면서 정지용은 글을 쓰고 길지섭을 그림을 그린 사파 이런 것들이 아. 신문에 연재되면 당시로는 진짜 다 읽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음. 김한기가 결혼을 할 때 뭐 청첩인이 된다든지 자꾸 그러니까요.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길선주라는 민족 대표 33인 3.1운동 네. 33인 길선주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뭐 민족주의적인 시각도 사실은 굉장히 강했던 분이세요. 예, 아. 근데 나중에 원래 뭐 고향이 평양이기도 네. 했지만 북으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남한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잊혀졌던 그런 분 중에 그쵸. 하나죠. 자료도 없었고 네. 언급되지도 네. 않고.
하지만 이분의 후배들은 이분을 다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기억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뭐 유영국, 김한기, 박고석 음. 이런 분들이 다 롤모델로 생각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예술가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책에서 몇 차례나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신 것도 있고 또 김인혜 작가님의 목소리도 있었고 한데 한 예술가, 어떤 예술가가 누리는 그 영예로운 것이 네. 그 전 시대의 예술가들이 이제 불우한 삶을 살면서 또 견뎌내고 고군분투했던 그런 어, 어떤 것에서 빚져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식의 그런 접근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네. 너무 많이 또렷하게 보여서 네. 이 시대를 읽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예, 예.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 시대에 고군분투하셨던 분들의 뭔가 자취와 흔적과 맞아요. 생각과 이런 것들에게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네. 이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롱드 경성을 오늘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 라디오 생방 이런 것은 좀 한 시간 처음이에요 하셨는데 벌써 저는 살짝 얘기하다가 보니까 오늘 견적이 또 나온다. 오늘 또 이게 훅 뭔가 뚝 나오면 또 이게 와르르게 연결하면서 엄청난 또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이다라는 아니요, 생각이 대본이 없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그럴 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흔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저희 막 네,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술사가 큐레이터 김인혜 작가님의 책 살롱드 경성과 함께 카페인분들 또 운동하시셔야 합니다. 오늘도 편한 신발 신으시고 경성시대 예술살롱 산책을 나서겠습니다. 지금 이 길진섭 씨 얘기를 살짝 했는데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좀 익숙한 초상입니다. 이분 누군가요? 처음에 지금 이게 보면 지금 네. 구본웅의 친구의 초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 작품이 이제 친구가 바로 시인 이상을 얘기하는 네. 거고, 이상이 구본웅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거든요. 아. 같은 동네에 살았고. 네. 그런데 구본웅은 사실은 어릴 때 약간 척추가 이렇게 음. 휘는, 우리가 보통 뭐 곱추라고 얘기하지만 네. 요즘엔 척추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이 있었고, 또 이상은 백부 밑에서 자라서 부모님한테서 자라지 못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의 어떤 결핍이 서로 통했던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냈었고, 또 네. 이제 구본웅이 일본 유학을 갔다 돌아왔을 때 이상은 이제 경성고공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취직을 했었다가 그 각혈을 하면서 이제 그만두게 되거든요. 총독부 기수직을. 네. 그때 구본웅은 좀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운영하는 창문사라는 출판사에 이상을 취직을 시켜서 네. 같이 이제 이상도 좀 활동할 수 있게 할 그 무렵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이 이제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얼굴이 거의 창백한 흰색의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도 눈빛은 너무 매섭고 빨간색이 얼굴 군데군데 들어가면서 네. 구본웅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을 똑같이 그냥 사진 보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 세계와 상태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게 목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그렸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특색 있는 그림을 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니까 또 파이프를 물고 있는 이런 뭐 모습이나 색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어둡고 침울한 그런 우울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도끼에 찬 네. 뭔가 그런 느낌들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친구의 초상을 남겨서, 그게 뭐 이 구본웅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한국 전쟁 중에 거의 아사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여러 가지 묻혀 있다가 70년대에 이 그림이 발굴이 돼서 나오면서 문학사상 1호지의 표지로 쓰이기도 하고, 또 국현의 소장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이 된 그런 작품이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상이 그 당시에 제비다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구본웅의 그림을 걸어놓기도 하고, 네. 또 이상이 또 화가 지망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여기 뭐 소설가 박태원이 놀러를 와서 같이 친구가 되고, 그래서 네. 같이 또 그룹을 만들어서 그 잡지를 만들고 또 영화를 보러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지금 뭐 우정관, 사랑관 쭉 있는데 가장 이렇게 좀 훅 빠져서 재미나게 봤던 부분은 우정관이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친구 관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지인 관계였던 거죠. 친구들로 만난 건데 이들에게
이제 가족이 아니지만 이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많이 아주 중요한 퍼즐들이 빠져 있듯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책을 보면서 하긴 네,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의 굉장히 전위적인 사상, 이분들은 네. 진짜 전위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1930년대 예를 들어 뭐 파리에서 르네 클레르가 영화를 음. 상영하면 그 영화가 1년 만에 경성에서 상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세계의 온갖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상들이 이제 경성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이제 그 고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네. 그걸 또 자기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음. 그렇지만 사실은 이 그룹이 굉장히 적었고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 그런 뭘 이해 속에서도 자기들끼린 그걸 다 아니까 그걸 네. 주고받으면서 이런 뭔가 정신적인 연대감을 유지할 수 그쵸.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카페도 사실 그냥 여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직위도 별로 없는 룸펜이죠. 네. 돈도 못 벌고 뭐 이런 맞아요. 룸펜들끼리 모여서 음. 하지만 그 새로운 생각들을 서로서로 주고받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네. 연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사실은 이상도 제비다방을 열었는데 음.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북카페라는 이름이지만 네. 그런 식의 뭔가 나만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걸 알아준다는 그 생각들이 그 시대를 지탱했던 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참 묘하게 제비다방은 금방 망했다고는 하지만 북카페는 영원하게. 물론 그것도 네. 그렇지만 그 제비다방이 사람들 기억 속에는 영원히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맞아요, 언급되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무형의 카페로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 실제로 그 카페에서 예를 들어 박태원 같은 소설가가 방랑장 주인이라는 소설을 쓰거든요. 그 소설은 남았잖아요. 그리고 한 그 문장으로 된 소설. 맞아요, 맞아요. 네. 참 실험적인. 예, 그 소설에 나오는 뭐 화가랍시고 뭐 다방이라는 건 화가 나부랭이랍시고 뭐 아. 다방이랑 운영하는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 화가를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상은 화가 지망생이기도 했거든요. 허락받고 쓴 거겠죠? 이상의 허락을 받고? 뭐 그거 잘 모 다들 그 당시에 많은 소설들이 서로서로 친구를 좀 디스하는 아 내용도 그래요? 있고 약간 이해한 거겠죠, 네, 서로? 그런 걸 농담들이 네. 굉장히 좀 많았죠. 그렇군요. 얘기하다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러면 한 안 되는 3분의 1이 건가? 지나갔는데 우리 이쯤에서 작가님이 퀴즈를 내주셔야 됩니다. 진짜요? 네, 벌써요? 퀴즈를 내드리고 그리고 작가님 첫 번째 추천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변호사 김우영과의 이혼 후 이혼 고백서를 발표했고 파리에서 사랑에 빠졌던 최린에게 정조유린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네 자녀의 엄마이자 여성 해방운동가로 한국 최초의 신여성이라 불리는 문인이자 화가 누구일까요? 네, 아시겠죠? 저희 뭐 힌트 필요 없죠, 카페인 분들. 네, 정답 아시면 지금 정답과 함께 김인혜 작가님께 건네는 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함께 더하셔서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문자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김인혜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살롱드 경성 선물로 드릴게요. 어떤 그림을 그려드릴지는 음악 나가는 동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추천곡이 어떤 곡인가요, 작가님? 이 추천곡은 약간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젊은 노래 뭐 하나 넣고 싶다 생각하다가 요즘에 들었던 곡 중에 황소윤이라는 분이 RM의 피처링으로 만든 스모크 스프라이트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멋져요. 네. 무엇보다 뮤직비디오가 진짜 쿨하고 정말 약간 현대미술 같은 느낌? 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한국 근대사 화가들의 이야기. 아는 작품 나오면 반갑고 몰랐던 작품과 이야기는 또 훅 빠져들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해냄 출판사에서 펴낸 살롱드 경성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김인혜 작가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승영 님이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김인혜 작가님의 젊은 감각 너무 멋지세요. 저도 이 음악 한 번 듣고 독특해서 좋아하는 곡인데 북카페에서 들으니까 더 반갑네요.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통하신 것 같아요. 네. 박주영님은 한국 현대미술 너무 좋아하는데 작가님 말씀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네. 미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님, 정답 지금 이제 퀴즈를 주셨거든요. 정답이요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시간 여행을 해서 그 당시 제비다방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얼마 못 가서 망했다고 하지만 네, 그 제비다방의 분위기를 지금 느끼고 싶어 하는 요즘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맞아요. 새로 진짜 생기면 좋겠어요. 인테리어가 어떻게 생겼고 뭐 네. 경구가 써 있었고 뭐 이런 게 다 구술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 구술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 그러니까요.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이 그러니까. 좋아하던 음악 틀고 그죠? 김미라 님도 경성살롱에서 커피 한잔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305님은요. 평소 전시회에서 보면 그냥 옛그림이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잊힐 수 있었던 근대 작가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읽어보고 다시 그림들을 본다면 그림이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기님은 지금 힌트를 주신 거죠. 우리가 낸 그 퀴즈에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수원에 2분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음. 지금 거의 여기 북카페에서 힌트 주시는 역할을 강민기 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퀴즈 드린 거 정답 계속 받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이 책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지 작가님의 목소리로 저희 듣고 와서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네, 저기 책의 서문 부분인데요. 서문이요. 예, 예. 네. 이 작가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았는지 그냥 제 목소리가 좀 들어있는 글이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인혜 작가님 낭독 듣고 올게요. 한국은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 혼란의 개화기와 암흑의 일제감정기를 거쳐 전쟁과 분단을 통과한 나라이다. 이 파란만장한 시대의 삶을 영유했던 인물들의 자취를 찾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삶 속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술의 사활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니.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책 없이 이런 일을 했던 걸까? 요즘 같은 실리주의 시대에 이들의 낭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술가들이 특별히 위대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박수근이나 문신처럼 초인적으로 의지력이 강했다든지, 나혜석이나 장욱진처럼 누구도 못 말리는 깡이 있었다든지, 김양한이나 박래연처럼 특히 지혜로웠다든지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술가들이 우리와 다른 대단히 초월적이고 완벽한 인물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내면적 결핍도 많은 존재이다. 세상의 시련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예술가들이 대단한 점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련 앞에서도 이들이 그것에 대응한 방식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술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과 본성에 충실하고자 했던 이들이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장 순수하게 간직한 채 이를 표현해낼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그 어떤 세속적 이해관계에도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솔직하고 떳떳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가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을 들여다보면서 감동을 받는다면 바로 그런 예술가의 삶의 태도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파를 견디며 철저한 고독 속에서 지켜낸 예술가의 정직한 표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각자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 각기 다른 나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그 시사점이 일종의 교훈일지, 위로나 감동일지, 어쩌면 존경의 마음일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수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인혜 작가님의 낭독으로 살롱드 경성 중 서문의 일부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서문이기 때문에 저도 이 책 앞에서부터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되니까 저도 맨 처음 이 부분을 읽고서 지나갔는데 처음 읽을 때는 맞는 말이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공감 정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다 이 책을 쭉 훑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자리 북카페에서 작가님이 이 음악에 맞춰서 좀 이걸 낭독해 주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눈물 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진짜요?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의 이제 울컥함이 아닐까 싶은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예술가들이 이렇게 한 개체 한 개체로도 물론 의미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당대에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서 봤을 때 실패한 예술가는 한 분도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음, 막 갑자기 막 울컥한 느낌이 막 드는 네, 그걸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사실은 우리가 좀 이름을 아는 뭐 이중섭이다, 음, 박수근이다, 김한기다 이런 분들조차도 네, 지금은 뭐 그림값이 몇십억 뭐 이렇게 그쵸. 하게 됐지만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그림값은 한 번도 뭐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거든요. 아, 전부 가난하게 다 돌아가셨던 네, 분들이고 겨우겨우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남겼던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들의 작품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쉽게 보지만 그 네, 시대 이분들은 어떻게 이걸 생산해냈을까? 그쵸.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솔직히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자료조사 네, 하시고 네, 맞닥뜨리면서 계속 네. 뭔가 뭉클하시고 울컥하시고 하셨던 네, 거죠. 사실 글은 그걸 많이 누르면서 쓴 거예요. 나름대로는. 아, 네. 네. 지금 이구호님이요. 음. 정말 너무너무 좋네요. 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고등학교 시절 그 낭만 소녀가 됐네요. 책 꼭 구입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어, 사연 주셨습니다. 안미영 님도 와, 너무 좋은 말이네요. 한 문장 한 문장 마음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고 8918 님도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들 많이 카페인님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시절 생각하면 뭔가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 책에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예술가들의 우정 얘기 너무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페이지 수도 표시해 놨는데 이 책의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 사이에 있는 그 한 3페이지 정도의 내용이 저를 막 뒤집어 놓을 정도로 휘말리게 했는데 이 김환기와 아, 김광섭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김환기가 그 김광섭 시인에게 이런 얘기를 이제 썼거든요. 원색 석판화를 넣어서 호화판 시집을 제가 다시 꾸며보겠어요. 달러를 좀 쥐고 가지는 날 자비를 가지고 이제 출판하겠어요 하면서 한 권에 한 3만 원 정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 권에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쵸. 그 그 당시 당시 기준, 60년대 얘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엄청, 치면 네, 엄청나게, 몇십만 원 뭐 하는 네, 거를 찍겠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상 맞아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저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도록 비싸서 안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고 그것이 바로 이 미운 세상에 복수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심정 어디서 나온 걸까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김한기 뭐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음. 이분이 김양한 여사하고 결혼한 네, 이후에 처음엔 파리를 가죠. 그러니까 파리에 네, 공부하러 가신 게 아니라 활동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쵸. 나의 위치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 똑똑한 김양한 여사께서 그럼 네, 가보면 알지 하면서 음, 내가 먼저 가서 털을 잡아놓겠다고 1년 먼저 가서 불어도 배우고 진짜 다 네트워크를 해서 털을 잡아놔요. 네, 그래서 환기가 오면은 오자마자 바로 그림 그리고 바로 전시회 출품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파리에 생활하고 음, 그리고 나선 또 한국에 잠깐 왔다가 다시 뉴욕을 가서 결국 네, 뉴욕에서도 성공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성공을 해서 성공만 하면 돌아오실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 그게 한 10년 지나서 결국 이제 좀 성공할까 할 때쯤 돌아가시고 결국 한국에 네, 못 돌아오신 채로 뉴욕에서 생을 그쵸. 마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도 뉴욕에 가셨을 때예요. 뉴욕에 음, 가셔서 사실 상상을 해보면 김한기의 딸이 셋 있고 네, 노모가 있고 어,
그 가족들은 그냥 한국에 둔 채로 지금 파리를 가고 뉴욕을 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야 된다. 약간 국가대표처럼. 근데 이분의 생각은 이런 미술을 서양과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면서도 네. 그것들이 한국의 정서, 음. 역사, 전통 이런 것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필할 수 있는가. 이 네. 문제를 파리에서 뉴욕에서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해서 승부를 걸고 싶으셨는데 그게 잘 뭐 안 되기도 하고 뭐 네. 이분이 또 넥타이에 그 그림 그리는 알바 하시고 김양은 여사는 필사 알바 하셨어요. 하루 아. 종일 글씨 베껴 쓰는. 네. 그러면서 생활을 하시면서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사실 또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쵸. 해낼 수 있다는 생각과 또 현실에서의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는 가운데 김광섭 시인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보로 알려지긴 했으나 또 그 김광섭 시인이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달이 맞아요. 되면서 네.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네, 네. 김광섭 시인의 시 중에 저녁에라는 네. 시가 있는데 그 끝구절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시가 되게 서정적인 시인데 네. 그 김광섭 선생님이 이제 성북동에서 돌아가셨다는 잘못된 뉴스를 듣고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그 시의 제목을 부제로 딴 작품을 남겨요.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김한기 선생님이 뉴욕에서 점화 전체 면에 점을 찍어서 하는 그 네. 유명한 그 점화의 아주 초기 그 득의작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점을 찍고 이런 연습을 막 하다가 이 작품에서 뭔가 좀 됐다 하는 네. 그 작품이 바로 이 김광섭 시인의 비보 속에서 그린 그 점화거든요. 그게 이제 1971년 작품이고 뭐 한국에서도 와서 상도 받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실은 잘못된 뉴스였고 근데 김광섭 선생님은 쓰러졌었어요 이미. 네. 쓰러졌지만 돌아가시진 않았고 음. 뭐 김한기가 먼저 이제 뉴욕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이야기가 네.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다라고 말하기도 참 네.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후대로서 네. 후대의 사람으로서 근데 김광석 시인의 시가 이제 우리 성북동 비둘기 이런 거 유명한데 그쵸. 굉장히 좋은 시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시들도 이제 외국에도 알리고 싶고 번역을 해서 출판하고 싶고 또 한국에서도 그림과 같이 넣어서 정말 이제 정말 좋은 걸 자꾸 만들고 싶은 네. 하지만 현실은 또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작업을 계속 하신 거죠. 그쵸. 도전을 하신 네. 거고. 자,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한 20분쯤 흘렀네요. 이게 어떻게 진짜요? 얘기 조금 하면 시간 20분씩 훅훅 축지법을 쓰듯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여기서 길게 얘기했나 봐요. 아니에요. 어떡하죠? 얘기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으로 네. 느껴질 정도로 혹 빠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추천곡을 듣고 갈게요. 그래요? 벌써?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이건 좀 제 세대의 곡인데 김동률의 동행이라는 네. 노래고 사실 뭐 이런 사랑 얘기니 친구의 우정 얘기니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옆에 있어서의 동행도 있지만 정신적인 동행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뭐 그게 큰 힘이 서로 되지 못할 것 같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계속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이 노래에도 있는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해냄 출판사에서 펴낸 살롱드 경성을 쓰신 김인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그림 어떤 걸로 그릴지 결정했습니다. 작가님 어떤 거 그리시기로 하셨죠? 아니 이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드는 첫 번째 생각은 그냥 꽃 그림. 꽃 그림. 네, 여기 스튜디오에 보니까 꽃이 막 붙어 있고 네. 저런 거 따라 그려야지 막 이런 느낌. 따라 그려야지. 네. 그래서 네. 오늘은 꽃 그림을 그래서 아까 그 보통 어린 아이들도 꽃 그림 많이 그리고 맞아요. 제일 단순하죠. 네, 단순하지만 음. 가장 아름다우니까 딱 따라 그리고 싶은 첫 네.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살롱드 경성의 꽃 그림을 그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이 김환기 협백 얘기하시면서 김향한 여사 얘기도 같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미술 작가, 이 미술가의 아내, 뭐 이렇게
혹은 남편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져요. 왜냐면 생활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배우자니까요.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책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만남의 순간들도 여기다 담아두셨는데 예를 들면 도상봉, 나상윤 요 두 분이 만나게 된 그 스토리 굉장히 영화 같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도상봉은 사실 김한기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작가지만 네. 사실은 더 선배시고요. 음. 또 김한기의 도자기 사랑은 도상봉에게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니에요. 그 백자와 예, 예. 달 항아리 이런 이분은 것들이. 더 백자와 조선 네. 그 뭐 청자 뭐 그러니까 네. 그 고려 청자 조선 백자에 매니아셨고 음. 심지어 이것들이 자꾸 유출되는 것이 싫으셔서 그거를 판매하는 음. 무슨 상점 같은 걸 직접 운영까지도 잠시 하신 적이 있어요. 지키려고 예, 하셨던 거네요. 지키려고. 그러면서 좋은 거는 본인이 갖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림도 그래서 항아리 백자 항아리 같은 데다가 소담스럽게 꽃을 네. 그린 그런 그림들로 유명하세요. 음. 근데 이분의 부인인 나상윤이라는 이분도 사실은 화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을 물어보셔서 그런데 이 도상봉 선생님이 뭐 김원기보다 더 옛날 분이니까 이 시절에 연애 결혼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같은 건데 범죄행위요?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 갔다가 잠깐 방학 때 고향에서 레미제라블 영화를 연극을 네. 사람들 모아놓고 공연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엔 좀 유행이에요. 그게 네. 연극 공연이. 그래서 이분이 장발장 역할을 하는데 그 맨 앞줄에 앉아서 이걸 보던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거죠. 그분이 나상현 선생님이에요. 야. 그리고는 연애를 하니까 이제 가족이 당연히 반대를 그러니까 네. 연애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데 나상현 선생님이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단식 투쟁을 하고 와서 완전 그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어. 나타난 걸 보고 도저히 안 돼서 계속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만나서 두 분이 거의 허락을 얻지 못한 채로 그냥 동경으로 같이 가세요. 그냥 네, 네. 대책 없이. 네. 그리고 나상훈 선생님도 화가의 아내가 되려면 그림을 알아야 된다 하고 동경 여자미술학교 거기 나혜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나온 학교인데 청경자 이런 분 나온 네. 학교 거기에서 사실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상훈 화가의 선생님의 화가가 아니라 화가의 아내로 살기 위해서. 예, 예. 근데 사실은 나상훈 선생님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초기작들이 남아있고 그걸 또 네. 국립현대미술관이 기증해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들이 너무 좋은데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화가의 아내로 내조만 하는 채로 이제 평생을 사시게 되는 거죠. 그래도 조상구 선생님은 이 나성현 선생님의 안목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나성현 선생님의 통과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끝을 못 맺었어요. 이분이 괜찮다고 해야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술 마시러 나가시고 별로라고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또 어떻게 막 탐구를 하시고 이러셨다고 와, 해요, 평생에. 정말 신뢰했던 네. 눈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들의 그 후손이 남기신 그 글을 보니까 책에 실려 있는 거 보니까 이 나상윤 이분은 실제 예술가로 살진 않았지만 삶을 예술로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울림 있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그 손녀분이 쓰신 얘기인데 그 손녀분도 화가세요. 아, 굉장히 좋은 화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구술들을 다 남기셨는데 그분들의 이런 생애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체득한 그런 네. 배움이 많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이중섭과 마사코의 사랑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분들도 첫 시작 어떻게 만났는지 여기 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공용 세면대에서 붓을 씻고 있었는데. 네, 붓을 쓴 거는 이제 이중섭이고 네. 그 씻는 모습을 멀리서 음. 이 그 마사코 의사가 본 거죠. 네. 근데 뭔가 좀 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첫눈에 반해서. 예. 그런 경우들이 예술가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같은 이 시대에 네. 여성 예술가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마사코에서도 문화학원에서 미술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술을 하신 분들도 결국은
끝까지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 아니면 김양한 선생님처럼 매니저로서 이렇게 그쵸. 사셨고 나중에는 또 김양한 여사도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셨어요. 음. 그림을 남기기도 하셨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희생을 하면서 평생을 지내셨거든요. 함께 할 순 없었나 예,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구조가. 미술을 음. 하기에는 사실은 그 시대가 정말 정말 어려웠어요. 예, 네. 정말 어렵기 아, 때문에 그 한 사람은 그래도 생계를 뭔가 유지하면서 그쵸. 매니징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시대, 그러고도 힘들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성의 삶을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의 기록도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한 챕터가 화가 그의 아내라는 챕터인데 그 챕터 네. 안에서는 화가보다도 이 아내의 삶을 더 좀 자세하게 쓴 네. 이유도 이런 분들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사실은 저희가 있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네. 저희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고 네. 이 느낌 그대로 그러면 지금 우리 정답도 발표를 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한국 최초의 신여성이라 불린 문인이자 화가 퀴즈를 드렸었는데요. 정답은 나혜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셨겠지만 이 나혜석 이분의 삶도 참 이 그쵸. 책에 나와 있기도 예, 하지만 예, 예. 네. 이분은 사실은 정말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화가가 되겠다. 이게 더 높은 어떤 선택의 그 네. 프라이어리티를 가졌던 분이셨던 네. 거죠.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결국 나중에는 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로 그 시립병원에서 이제 네. 뭐 무연고자로 생을 마감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삶을 이분은 계속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은 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요즘 문인으로 더 많이 알아주는데 기록들이 예, 많은 그 소설도 쓰셨고 네. 그리고 수필은 아주 많이 쓰셨는데 그 수필에 간간히 그런 게 계속 나와요. 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하더라도 끝까지 네.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뭐 생애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끝까지 화가로서 남았던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다시 읽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지점들을 작가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두셨거든요. 책에다가 성숙의 의미가 모호하긴 하지만 통념적으로 말해서 나혜석이 성숙한 인간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나혜석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이 부분이 굉장히 정말요? 들어왔거든요. 성숙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역시 그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내 삶을 선택을 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견도 할 수 있었던 네. 거고. 뭔가 탐험하지 않는 하는 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올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도 썼는데 그런 여성관이 그 당시 여성관은 현모양처만 해도 새로운 여성관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은 아예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현모양처라는 이유로 교육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뀐 것도 사실은 새로운 그 또한 거였었는데 이분은 그거가 얼마나 이상한 거냐. 네. 항상 어떻게 보면 한 발이 더 앞선 위치에서 지금 상황을 계속 보니까 이 현실하고 계속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상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연 속에서 지금 구매 완료 소식이 우리 지금 홈쇼핑이 아닌데 구매 완료 소식이 이렇게 사연을 많이 네, 많이 들려옵니까? 사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문선영님 아무래도 이 책의 키워드는 사랑이 아닌가 하네요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지금 들으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저의 근대 미술에 대한 사랑.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시대를 너무 잘 몰라요. 어느 작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한복을 입다가 갑자기 지금 청바지를 입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 아 진짜. 네, 사실은 현대 작가들, 지금의 동시대 작가들, 미술계에 있는 사람조차도 근대 네. 시기를 너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불현듯 놀라게 돼요.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서양 미술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걸 하다가 한국의 근대를 보면서 왜 내가 이걸 몰랐지? 이런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사실 알기 쉽게 쓴 책이니까 네.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내가 왜 몰랐지? 네. 이 맞아요, 정도는 근데. 한국인으로서 맞아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서둘러 이렇게 봉인해 맞아요. 두었던 것을 풀고 맞아요.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너무 책 팔러 온 것 같나요? 아니 책 팔러
최고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담으신 생각이 네. 우리 카페인분들 함께 공유하시면 너무 좋은 네. 그런 부분이니까 동의합니다. 저희 얘기 계속하고 싶고 저는 이 한국의 미켈란젤로 이쾌대 씨 얘기를 꼭 하고 싶었으나 아, 또 네.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저희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쾌대 씨 얘기는 책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분들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아, 끝곡은 이거는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한 50이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생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안다 생각했다가 또 생각해보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 호기심이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또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책과 관련해서도 어, 우리가 사실 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한국의 근대 미술 아니면 미술, 음. 그냥 미술 자체를 지금까지 인생에서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고 뭐 호기심을 갖지 않았던 분들이 네.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음. 또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미술을 접하고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리뷰 중에 제일 반가운 리뷰가 그런 리뷰였어요. 내가 미술을 좋아하게 되다니, 이 책을 읽고 미술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이 리뷰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술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단정했던 분들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또 책을 보고 알아가고 관심이 있으면은 이게 삶의 일부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이 말 점에서 네, 이 기억하면서 노래,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